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법무법인 린 소속 유창하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린 테크팀에서는 저희 공정거래 팀과 더불어서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제5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거래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키노트 발표 하나 하고 주제 발표 큰 거 2개, 그 다음에 기술과 법, 테크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구태원 변호사님께서 CES 참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 첫 번째 거는 김종식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제는 최현윤 변호사가 컨텐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호연 변호사가 최신 테크 분야 법률 이슈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테크팀의 팀장이신 구태원 변호사가 CS 2022 참관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키노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구태원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태원입니다. 제5회 법무법인 린테크팀의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이루다가 쏘아올린 법률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모두 4번 웨비나를 개최했고요. 올해 매달 웨비나를 통해서 기술과 법의 이슈에 대해서 구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최신 첨단 법률 이슈를 해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키노트는 지난 1월 초에 개최되었던 CS 2022 참관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과 그리고 이 분야의 구루들께서 해설해 주신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CS 2022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트렌드를 빅블러 그리고 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2년이 가져온 10년의 압축 성장 결과 CS의 컬러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CS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올해 내세운 CS 주제 자체가 Beyond the Everyday,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는 트렌드를 바로 CS가 모토로 내세웠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들이 이번에 CS의 각종 테마 부스들의 제목들인데요. 과거에 컨슈머 가전, 소비 가전이 가정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이동, 비이클에 이르기까지 또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주제들의 부스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CS에 여러 행사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곳이고요. 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입구에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LG가 거대한 광고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모빌리티로 회사의 컬러를 완전히 바꿈을 선언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자동차뿐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 또는 모든 가전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모토를 명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봇 택시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CES에서 현대차가 우버와 함께 UAM 도심 공간 이동수단인 어번 에어 모바일을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제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선언하겠다. 자기들이 서비스 주제로 삼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디 프렌드가 우리는 안마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모든 것 바로 옆에 이 바디 프렌드가 거대한 매장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저 의자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락한 탑승석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메타버스가 연결되고 그리고 4D라고 하죠. 의자 자체가 VR로 보이는 것과 연동해서 움직이면 안마도 받고 우주여행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뮬레이팅 같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케어까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을 아직은 바디 프렌드가 명확히 내세우지 않았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메타버스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특히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이던 그 게임 슈트 있잖아요. 예, 게임 슈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특히 왼쪽에 있는 이 OW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가상 게임을 할 때 이 수트를 입고 게임을 하면 실제 게임 속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바로 내 몸에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총알을 맞으면 앞쪽으로 총알이 들어가서 뒤쪽으로 총알이 나가는 느낌이 자기한테 이렇게 느껴지게 한대요. 그리고 신발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책상들, 이런 것도 이제 한국 회사들의 작품이었고요. 또 자신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것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았는데, 애플 워치에 손목 밴드를 개조해서 손목 밴드를 차는 것만으로도 이거 손의 움직임,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포인팅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제품이 여러 경쟁 업체 중에 제일 좋아 보였는데, 신기하게 이 밴드를 차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을 하더라고요. 이 손목이 손가락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손가락의 움직임이 손목 근육에서 전부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바로 말씀드린 이제 게임 의자인데, 실제 이게 막 좌우로 회전하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바디 프렌드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이 가운데 있는 사진 보면 어떤 게이머가 이제 시승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서울 반도체가 이제 LED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고급 디스플레이들이 마이크로 LED로 변화해서 부분적인 라이팅을 하고 나머지는 꺼서 명암 대조비를 극대화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롯데는 이 HMD를 쓰고 온라인 쇼핑 경험을 버추얼 리얼리티로 VR 경험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롯데 같은 거대한 유통망이 이제 현실 매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메타버스 또는 VR 세상에서 쇼핑몰을 구현할 수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뭐 아마존하고 한번 도전장을 내보려는 것인가, 아마존 아직 VR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VR로 먼저 한번 진출해 보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잘 아시는 소니가 전기 자동차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이 차를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디자인은 괜찮아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니가 이걸 발표할 때 키노트를 제가 봤는데, 소니가 갖고 있는 여러 IP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부터 영화 엔터 이르기까지. 음악도 하잖아요, 소니 뮤직. 이 모든 컨텐츠를 쭉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등장시켰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IP를 이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때 소니가 정확히 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동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테슬라가 앞서서 인도하고 있죠. 이동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뭘 하는지에 따라서, 또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가전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기술의 보편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 이동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각자 개발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의 것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한국 그 기업들 참여 부스에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잘 아는 분들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우리 알고 케어하는 정지현 변호사님, 마치 우리 법인의 정 변호사님하고도 성함이 같은데, 또 저와 김현장 법률사무소 후배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데, CS 혁신상 받은 제품입니다. 이 가족의 또는 직원들의 비타민을 맞춤형으로 즉석에서 달리 배합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성공하길 바라고, 또 제 고객사이기도 한데 솔트룩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인데, 미국에 오른쪽에 보시는 버추얼 휴먼, 메타 휴먼을 가지고 맞춤형 인공지능으로 개개인이 자신만의 자비스, 인공지능 비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로 미국으로 드디어 진출하고 계십니다. 딥시그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또 이 휴먼의 이름은 메타 휴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우리 기술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정말 멋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유명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장까지 하신 정태민 교수님이
이제 교수로서의 인생은 마치 새롭게 스타트업 대표로서 인생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히포 TNC라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셔서 이미 엄청난 밸류로 투자를 받고 계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주력하는 제품이 ADHD, 발달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그 진단과 개선을 돕고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LG는 좀 앙상한 뼈대지만 저기서 QR을 찍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BTS가 거기에 코웨이가 광고를 하고 있어서 좀 사진 찍어봤습니다. 찍어온 사진 많지만 좀 우리 기업과 관련되고 좀 최신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만 좀 고르다 보니 또 시간 제한상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잘 아시는 그 최형욱 대표께서 더 밀크, 우리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우리 언론 미디어죠. 미디어 스타트업의 밀크에 출연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이 세대 교체되고 있고요. 경계가 붕괴된다. 소위 빅블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는 CES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가 아니라 컨슈머 인바이런먼트 쇼다. 소비자들은 어디서나 이제 이런 발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비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신 것 같고요.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로 변신하고 있다. 아까 롯데부터 시작해서 SK, 뭐 일본 소니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미중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악영향으로 중국 기업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CS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고요. 스마트홈이 웰빙과 웰워킹, 집에서 건강도 챙기지만 일도 하는 공간으로 변신하는데 이를 더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가 주류입니다. 원격 의료 그리고 코로나로 건강이 가장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원격 의료와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매우 많았고요. 아까 그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이 헬스웨이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헬스 마이 데이터와 연결되면 묻지 않아도 당신에게 딱 맞는 영양제를 제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영양제를 구독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격 의료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허용되면 좋겠고요. 이제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있는 시대. 안타깝지만 우리가 1회 웨비나를 이루다로 하였는데 이루다가 인공지능 만들다가 비식별 정보 비식별화가 약간 부족해서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이 강력한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CS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커넥티드 EV죠. 전기 자동차, 연결된 전기차.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뭐 극장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한 커넥티드 EV 쇼가 되었다. 이런 또 촌철살인을 얘기하셨고요. 또 메타버스, 메타휴먼, 블록체인, NFT가 모두 결합된 버추얼 이코노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크립토 커런시, 이 코인도 중요하죠. 아까 롯데의 VR 쇼핑몰 보셨지만 글로벌 유저들이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 없으면 살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구매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구매고기. 크립토 커런시로 구매하면 되잖아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정부가 강력한 반대 정책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컨슈머가 소비의 중심에 서고 테크놀로지 포 유저 그리고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와 기술을 만드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2년 전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CS 방문기를 가늘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도 CES를 한 15분 만에 갔다 온 것 마냥 아주 생생하게 사진과 설명으로 최신 트렌드를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발표 주제, 첫 번째 발표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해설에 대해서 저희 법인의 김종식 변호사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한 15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의 김종식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방금 이게 구태원 변호사님이 뭐 CES 관람기 재밌는 거 하다가 갑자기 재미없는 걸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제정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CG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사 지침, 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법무법인의 공정거래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강신민 고문님 비롯해서 김현장, 광장 등 여러 그 로펌 출신들,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로 공정거래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기업 결합 신고 등 공정거래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심사 지침이 이제 어떤 그 배경으로 이제 제정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 2010년도에 거래액이 한 25조였는데 2020년도에 160조가 넘었습니다. 전체 10년 만에 6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그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기 스타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었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해서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온플법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제 디지털 가불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본 지침은 이제 독과점 예방에 대한 경쟁 제한성 부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딱 어제까지였죠. 1월 26일까지 행정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의 여러 그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 서비스 그 시장감시 총괄과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일부 이제 지침상 저희가 알고 있는 지침상의 내용이 수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전원위에서 심사 지침 제정에 이르게 될 것 같고요. 이 심사 지침의 이제 목적을 보시면 새롭게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유형의 금지 사항들, 규제 사항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다 토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법상 심사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읽어보시면 약간 논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CG 남용행위 금지 기준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이런 내용들을 좀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맞춰서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침이 나와서 뭔가 새롭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 원칙이 있듯이 이 심사 지침도 외국 사업자가 한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개념 정의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서비스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있고요. 그 사업자의 어떤 사업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말단에서 이 플랫폼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합친 개념이 플랫폼 이용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개념들은 이제 위법성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밑에 보면 다면 시장이라고 해서 멀티사이드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이용자가 사용자와 이용 사업자가 있는데 한 축으로는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또 이 고객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용 사업자가 있는 두 가지 축이 이제 플랫폼에서 펼쳐지는데 이 각각의 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밑에 있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고요.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이게 사용자,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그거를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경쟁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유법성 판단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법성 판단을 할 때 관련 시장을 책정하고 뭐 시장 지배적 지위가 어떤지, 경쟁 제한성이 어떤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 책정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를 이제 합병을 할 때 시장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때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하자라고 하면 두 개의 그 회사를 합쳤을 때 90%를 훨씬 상회하는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고, 그 회사 측에서는 이제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화 주문 등 배달 시장을 다 합쳤을 때 두 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디펜스를 했었는데요.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해서 판단이 됐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매각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이제 그 여러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시장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온라인 플랫폼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진함 행위라든지 뭐 경쟁 제한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의 어떤 그 독점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심사 기준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그 이 심사 기준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의미로 내용이 있는 게 네 가지 그 심사 기준으로 그 어떤 위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여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됐던 그 사안에서 판단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호밍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멀티호밍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경쟁 제한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실제 공정위가 판단한 사안이고요. 구글에서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OS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등 여러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구글이 아닌 다른 OS, 변형된 OS를 탑재하는 기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AFA라고 해서 안티 프래그먼테이션 어그리먼트, 뭐 한국말로 하니까 뭐 말이 되게 더 어렵던데, 그러니까 파편화시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구글 검색 기능이 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구글 그 앱들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걸 쪼개가지고 다른 걸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 조건부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이 됐고요. 또 과징금도 상당히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또 네이버에서도 본인이 그 플랫폼상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 정보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넘겨가지 말아라. 이제 아마 카카오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계속 그 네이버가 이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 관련한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런 내용은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적고부 계약이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징금이 뭐 1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FN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상의 그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 대비해서 좀 더 유리하게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것도 실제 사례가 이제 배달앱 요기요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입점업체에서 다른 데 제공하는 것보다 본인 앱에서 플랫폼에서는 더 최저가로 팔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됐고, 또 그 이행을 하지 않는데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고요. 다음 유형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프레퍼런싱에서 자사우대, 자기 플랫폼상에서 파는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도 밑에 사례를 보면 네이버에서 본인의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 오픈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을 좀 더 노출시키는 검색 알고리즘을 좀 변형 왜곡시켰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점 업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페이에 연동되어 있는 업체들을 더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형을 했다라고 인정이 됐고요. 또 가진금이 200억 넘는 가진금이 부과된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끼어 팔기 같은 경우도 일반 불공정 거래 유형에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유형인데 플랫폼 사업의 그 서비스에 다른 상품을 끼워서 관련성 없는 상품을 끼워 팔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좀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 예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공정위가 이미 사전에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단된 내용들을 열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을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좀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또 뭘 문제를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이 하나의 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온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또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심사 기준을 가지고 좀 유심히 보겠다라는 어떤 공정의 방향성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렸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들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식 변호사님 너무 그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공동으로 지금 어떤 정파적인 이해라든지 이론의 어떤 이런 거 차별 없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김정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이제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상세한 심사 지침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김종식 변호사님께서 또 언제든지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발표 주제는 컨텐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저희 역시 그 법무법인 린 소속의 최윤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최한윤 변호사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올해 공정위가 업무 계획으로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2차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이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서의 이제 IP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웹툰 제작 유통의 구조와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웹툰 작가들이 이제 플랫폼과 이제 직계약의 형태로 연재 계약을 체결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웹툰 기획 소속 작가와 이제 웹툰의 이제 지식재산권 IP를 이제 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작가가 그 에이전시 이걸 이제 CP라고도 하죠.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이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과는 간접적으로 이제 연재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중간에 이제 CP가 웹툰 스튜디오 형태로까지 진화를 해서 이제 글 그린 작가가 이제 분화되고 이제 공장형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구조까지 이제 발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웹툰 플랫폼들도 CP나 스튜디오를 직접 만들거나 지분을 투자를 해서 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도에 이제 공정위에서 웹툰 사업자 26군데에 대해서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고 시정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주로 이제 약관법 제11조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사업자들의 약관에 그런 별도의 합의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가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 저작물을 이제 변형 또 뭐 이제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제 원작과 이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이제 부과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2차적 저작권은 그 저작권은 그 원칙적으로 이제 원 저작권자에게 이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의 경우에는 원 저작물을 이제 연재할 권리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권이 이제 그 컨텐츠 플랫폼에 자동으로 양도된다라고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공정의 시정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정 조치 이후에도 상황이 사실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몇 가지 문제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P, 그 이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CP가 이제 작가와 공동 저작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에 의하면 공동 저작물은 이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아서 어떤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CP 등이 이제 작가와 공동 저작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공유하는 형태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저작자의 권리를 이제 공동으로 보유한 CP 등이 그러니까 자신을 대표로 하는 대표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른 창작자들이 이런 대표권 행사에 이제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행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하나로서 이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웹툰을 출판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그 시장에 따른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포괄해서 뭐 2차적 저작물이라는 어떤 단일 용어로서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규율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약서상 이제 기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문제되고 있는 사례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는 이제 웹툰 스튜디오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튜디오 방식의 경우에는 각 작품 이제 공정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이제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작과 동시에 즉 뭐 작품을 납품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사업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고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이제 양도하는 이제 의미의 계약은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대금을 받은 이후에 저작 재산권만을 양도하는 이제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작품의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저작 재산권과 인격권까지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 어떤 점을 이제 유의를 해야 할지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공정위의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종식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정화 법안이라든지 관련한 이제 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흐름과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잘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연재 계약서 등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제 CP가 원 저작자와 별도의 이제 협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뭐 작성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CP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계약이 종료된 후에 2차적 저작권의 이용을 당연히 허락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한 경우에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에 이제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제 체결할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권리가 이제 부당하게 이제 제한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도 작가와 CP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부분도 유의 있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된 우리 판례 입장을 참고를 해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모든 계약 관계에 대한 불공정 이제 여부를 미리 발견하고 검토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와 CP 간에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어떤 방조 책임이 이제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사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CP들과 작가 간의 어떤 계약상 불공정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전과 같이 이제는 그 에이전시와 작가 간의 문제고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이제 좀 지금의 추세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플랫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에이전시에 투자하거나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이제 전체 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도 필요할 테고요. 또 뭐 이제 공정거래 문제를 조금 비즈니스 측면도 고려하면서 좀 조화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림의 IP팀과 같이 좀 신속하고 전문적인 외부 이제 전략 카운슬러와의 상시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향후 전체적인 이런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현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좀 최근에 또 역시 이제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사실 뭐 이제 지식재산권과 과연 이것을 어느 범위에서까지 이게 공정하게 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항상 이제 논의가 이슈가 많이 되었던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또 웹툰과 관련해서도 또 이면에는 이렇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복잡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호연 변호사가 최신 테크 분야 법률 이슈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연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연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최신 테크 분야, 그러니까 뭐 특히 12월, 1월 동안에 어떤 테크 분야에 대한 법률 이슈와 그거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그 방통위에서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제 관련해서 위치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거에 이제 맞는 어떤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뉴스에 앞서서 위치정보 사업이 뭐고 위치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은 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위치정보라고 하면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사업은 이제 이러한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뭐 스마트폰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제 위치정보 지원센터에 자세히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결국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위치 정보 사업에 대해서 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등록제가 이제 도입되는 거에 발맞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등 이제 실태 점검 절차 그리고 과태료 어떤 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또 보완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위치정보 사업 등록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와 그리고 이제 올해 3월달 적용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대한 그런 뉴스인데요. 2021년 12월 23일에 그 금융위원회가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총 29개 사업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고, 그 리스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명으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이제 4개 사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마켓 거래업자로서는 후오비 코리아라든지 기타 이제 20개 회사, 그리고 기타 지갑 보관 관리업자는 한 5개 회사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부터 계속 이게 가상 자산 사업자를 신고해서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뜨거운 뉴스가 많았고 했는데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심사에서는 결국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위에서는 그런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금융위가 밝힌 어떤 그 구체적인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 인력, 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목할 점은, 지금 신고된 사업자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NFT라든가,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인 DeFi 등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또 금감원에 문의를 해야 된다 사전에 이러한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5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 간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따른 국제 기준을 의미하는 트래블 룰이 3월 25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와 그리고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이러한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결합에 관한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소개드릴 뉴스 중에 2가지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치 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치 기반 정보라는 데이터 사업의 일종이고 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금융 분야와 이제 다양한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 이제 그러한 안내서를 개정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 간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 간에 이제 다른 분야 사업 간의 데이터 결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용 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용정보법 상으로는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이제 결합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이제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과
그리고 샘플링 결합이라고 하는 샘플링 결합은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추출해서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행 이제 제도상에서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만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제 개선되는 제도 하에서는 이제 이런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을 해서 어떤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에 따른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도 마련되었다라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위에서 이렇게 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리고 안내서 개정을 한 기대 효과는 뭐 데이터 이용 기관의 결합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어떤 데이터 결합 활용, 뭐 최근에 마이데이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데이터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 기기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 안전성 성능 평가 및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면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모바일 앱이나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등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가상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것은 뭐 지금 말하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VR 기술뿐만 아니라 약간 메타버스도 약간 염두에 둔 그런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뭐 포함 가능한 그런 정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뉴스 중에 어떤 현실에 있는 병원들이 뭐 메타버스 가상 현실 하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약간 그러한 부분도 뭐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어떤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내서에 따르면 불면증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장애 그리고 니코틴 중독 장애에 대한 안내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정성 성능 평가 기준과 그리고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수행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잡고 있고 이 안내서에 따르면 결국은 뭐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치료 효과, 특히 이제 제품의 작동 원리나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 근거로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정성, 유효성 증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이제 로톡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2021년 12월 29일 날 로톡이 이제 세 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결국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로톡이 법률 상담에 대한 뭐 수수료, 소개료, 상담료를 분배받지 않았고 그리고 로앤 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회원 변호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점을 들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2015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로앤 컴퍼니가 고발을 당했는데 모두 혐의 없음을 받게 되어서 조금 이제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뭐 조금 결국 뭐 어느 정도 사업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로톡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변리사회인가요? 하여튼 그 변리사 관련 어떤 특허 관련한 그런 플랫폼도 조금 이제 변리사회와 갈등이 있고 또 의사협회와도 또 플랫폼 간에 갈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과 이제 전문 영역과
간의 갈등이 조금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상황에서 이 로톱 어떤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수사기관의 처분이 조금 향후 이제 앞으로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조금 방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톱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수사기관 처분 외에도 지금 이제 변협의 이제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플랫폼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최종적인 어떤 종국적인 조금 향방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NFT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P2E, 그러니까 Play to Earn, 뭐 놀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취지의 게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는 벌써 지금 이 P2E 게임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나와 있는 추세이고, 뭐 최근에 뭐 이건 부차적인 뉴스지만은 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이런 게임 산업과 그리고 어떤 실물 경제와의 어떤 그런 결합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뉴스에 집중을 하자면 국내 출시된 무한돌파 삼국지, 줄여서 무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돌이라는 P2E 게임이 결국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좀 기각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가 약간 다른 게임 회사들과 다른 점은 뭐 이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P2E 기능을 빼고도 뭐 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게임이 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등급 분류제를 통한 우회 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보면 위원회 또는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 후자가 이제 자체 등급 분류제가 되는데 결국 원래는 이제 위원회가 이 게임을 출시해도 된다 안 된다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급 분류를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워낙 게임이 요즘에 많이 특히 모바일 게임은 너무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자체 등급 분류제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체 등급 분류제로 우회해서 출시하는 것을 게임위가 좀 방관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뭐 최근에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P2E 게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P2E 게임에 대해서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률 이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연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로펌의 젊은 피인 김호연 변호사님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게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하나가 있어서 최현유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외주 개발 또는 소싱 개발에 따른 저작권의 권리 범위와 책임 소재 2차 저작권의 권리 범위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네요. 최 변호사님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질문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외주 개발의 대상이 정확히 뭐 어떤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이제 원시적으로 그 창작자인 개발자가 이제 가져가고, 자, 만약에 개발자와 이제 발주자 간의 어떤 계약
상에 저작권을 발주자에 양도하게 하거나 이런 사항을 따로 특약으로 이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권리관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차적 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원칙적으로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도 원 저작물의 이제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작물의 어떤 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이제 만들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이제 침해가 됩니다. 또한 그것을 또 배포도 전송한다면 그거에 따른 또 침해가 또 별도로 이제 성립이 될 테고요. 다만 이제 원 저작자와의 관계에서는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좀 독자적인 이제 저작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작물로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권자로서의 이제 권리는 또 그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지금 질문이 하나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의료관계법규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 또 제19조 결격 사유 개인정보 누설에 관해 대해서 이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의료관계법과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결격 사유 개인정보 누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혹시 구태원 변호사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여보세요? 네, 네네, 질문이 하나 지금. 예, 예.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네네네. 여기 시트에 의료관계 법규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이게 지금 제4조, 제19조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의료법 의료법인지 얘기하겠죠? 네네네. 결격 사유 개인정보 누설에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 의료법 4조 맞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연결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 분야에도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고 1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사내에 독립적인 예산과 조직 권한을 가지고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집니다만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CPO라고 하는 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법도 이를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입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특별하게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법상 취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을 때 입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잘 아시듯이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왜 우리도 월급 받는 월급장인데 뭐 유출 사고가 나면 개인정보 책임자를 입건해서 기소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형사처벌은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형사처벌은 폐지하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폐지하자라는 논의와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최근에 여러 병원들의 개인정보 이슈 뉴스에 난 그 변론에 참여해 보면 여전히 일선 수사기관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법에 명백히 책임지는 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의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지만 또 이들이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내부 환경도 조성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말씀드린 뭐 기관장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의무야 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또 민사와 행정 책임은 당연히 기관이 지는 병원이 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형사 책임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실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의료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의료법만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을 포함해서 좀 검토하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20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만들어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따르면 일반적인 다른 업종의 비식별 조치와 달리 보건의료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종류별로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시면 일단 비식별 정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하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됐나요? 이창호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방금 이제 그 질문자께서 본인이 직접 당한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그러세요? 주셨다고 하시고요. 네네네. 여기 저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그 4조가 변호사님. 있고 또 19조, 제가 채팅창을 이제 봤는데 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뭔가 진단서 등 작성 업무를 하면서 환자 본인, 정보 주체 본인이 아닌 다른 분에게 이 정보가 알려진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료법 19조 정보 누설 금지로 입건되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듣거나 하기는 좀 맞습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렵습니다만 이런 일 많죠. 뭐 금융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금융기록도 엄격하게 신용정보 보호가 돼 있는데 잘못 문자가 간다든지 또 제3자에게 잘못 알려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본 정보 주체가 고소 고발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 수사를 받게 되죠. 지금 의료법 19조 정보 누설 금지도 마찬가지로 일종 업무상 비밀 누설죄 구조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 전 진료 기록, 진료 기록부, 전자 의무 기록까지 관한 사실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설 발표는 판단 기준은 일단 정보 주체의 동의를 벗어난 이용과 제3자 전달인 것 같아요.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범위 내의 항목, 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용도,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누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뭐 15조 그리고 17조 목적 외니까 18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하지 않고 의료법은 이제 의료법 19조에 특별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아마 처벌하는 것 같아요. 의료법 19조가 뒤쪽에 아마 형사처벌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결국 뭐 간단한 대응 방향이라면 이것이 진료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즉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인정보 또 의료법적 이슈이긴 하셨는데요. 설명을 또 역시 전문가답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보니까 아직 Q&A에서 뭐 특별하게 더 질문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웨비나를 저희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법무법인 린의 제5회 기술과법 트렌드를 웨비나는 이 정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웨비나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6회 웨비나에도 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